지금 마이크 켜 있으신 분들은 꺼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채팅으로 쳐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발표 중에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현전 중급반에서 1조로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진명훈, 송지현, 지우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희가 처음으로 발표할 논문은 2016년도에 발표된 구글의 NMT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본 논문은 어떤 기술적 테크니컬 리포트로서요. 뭔가 큰 연구적인 성과를 발표한 페이퍼라기보다는 기존의 통계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연구들을 종합, 그리고 프로덕션 단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구글은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인퍼런스를 제공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도입부 및 관련 연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은 빠르게 리서치 스토리를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에는 이제 2016년도에 나온 페이퍼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요, 통계 방식으로 혹은 룰 베이스로 그렇게 기계 번역 혹은 NLP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도 프레이스 베이스 구 기반으로 한 번역을 많이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이제 번역은 아래에서도 보시면은 Tomorrow I will fly to the conference in Canada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을 번역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단어 바이가 아니라 묶이는 구절 단위가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will fly 같은 거는 뭐 flea라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 묶여서 번역이 돼야 되고 어떤 이런 어텐션 해야 되는 구절 범위가 다를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로 진행한 방식이 phrase based translation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번역이라는 게 입력된 문장 전체를 입력 단위로 두고 번역을 해야지 컨텍스트나 그런 의미적인 요소 혹은 정확한 문법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번역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구단위 혹은 단어 단위로 인디펜던틀리 독립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디자인 프로블렘 어떻게 자를 건지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성능 내기도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뉴럴넷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된 고조된 시점이 2016년이기 때문에 NMT 방식에서도 이제 뉴럴넷을 도입하면 좋겠죠. 해서 도입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엔드-투-엔드 방식의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PBMT의 단점인 인디펜던틀리하게 프레이스 단위로 번역하는 그런 단점이 아니라 입력된 문장 그대로를 보고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처음으로 연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구글에서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수행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게 먼저라기보다는 출판은 조경영 교수님의 RNN 인코더 디코더가 좀 더 빠른 것 같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부터 시작해서 딥러닝 어프로치를 적용시킨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시퀀스 투 시퀀스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가자. ABC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WXYZ라는 어떤 시퀀스를 출력해주는 단순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각은 LSTM 혹은 GRU, 셀이 되겠고. 죄송한데 마이크 켜신 분 계시면은 지금 마이크를 꺼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굉장히 이렇게 3개, 4개의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퀀스가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단점이 뭐랄까요?
예를 들어 구문 영어 교재를 학습을 해서 어떤 다른 거를 출력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집 하나로도 사실은 저희가 벅차잖아요. 부모는 되게 어려워서 맨날 어렸을 때 벅차고 방을 벅차고 나 안 풀어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페이지 요약된 거를 보고 새로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를 풀래요. 이러면은 이제 뇌 용량의 한계가 오는 거죠. 뇌 용량의 한계가 와서 아, 나 이거 못해 먹겠어. 안 돼, 못해. 이렇게 하는 어떤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픽스드 벡터 사이즈로 인해서 어, 어떤 그런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단으로는 어텐션 모델이 제안이 됐죠. 처음으로 이제 조경 교수님의 The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라는 페이퍼에서 어텐션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성능 개선 측면에 있어서 또 페이퍼들이 계속해서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뭐 레어워드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임포턴스 샘플링을 통해서 아주 큰 타겟 보컬리를 단어 사전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페이퍼들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즉 그러니까 어텐션은 어떤 픽스드 벡터 사이즈를 로 인해서 발생하는 버틀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2015년 9월부터 이렇게 뭐 런칭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12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 이렇게 런칭을 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7, 8월에는 36개 정도, 아니, 총 97개의 뭐 언어 쌍으로 뭐 런칭을 했다고 블로그에서 써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PBMT 대비했을 때 이제 아래에 보시면 파란색이 PBMT고 초록색이 GNMT 그리고 주황색이 휴먼 레벨입니다. 이 당시엔 아직 16년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자명하고 근데 PBMT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제 이 점수는 0점에서 6점은 휴먼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평가 지표로 6에 가까울수록 사람에 가깝다고 의미론적으로도 완벽한 번역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틀린 게 없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단까지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얼라이먼트라고 하면은 이제 소스 문장, 그리고 뭐 영어가 되겠죠. 그리고 타겟 문장. 예를 들어 프랑스어라고 합시다. 그 두 가지 언어의 쌍을 이제 맞춰주는, 온라인 정렬시켜주는 어떤 익스턴 외부의 얼라이먼트 모델을 모방하여 레어월드, 이제 번역 문제에서 어떤 등장하지 않았던 오픈 보캐버러리 문제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작업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스와 타겟 월드를 정렬하는데 어텐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이렇게 드문 단어 처리를 위해서 서브워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워드피스, 토크나이저 등으로 BP 등으로 분절하는 기술에 제한된 페이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에 세 가지 그리고 시퀀스 등의 어프로치로 기존의 통계 방식의 머신 트랜슬레이션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품단에서 쓸 만큼의 어떤 성능, 속도랄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성능이 나오지 못했다고 초반에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GNMT 페이퍼에서 디파인을 하고 어떻게 개선했는지까지 설명하는 게 이 페이퍼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에서 말하는 세 가지 단점이 뭐냐? 첫 번째로 느린 학습 및 추론 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효율적인 레어워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학습했을 때는 못 봤던 단어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입력된 문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아까 PBMT 말씀드리면서 입력된 토큰 혹은 프레이스를 인디펜던틀리하게 잘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커버하지 못한다. 어렵게 학습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입력 단위로는 소스 센텐스를 다 넣어주지만 아무리 어텐션을 가미했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말을 생성할 때 모델이 전체 소스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편향이 걸리거나 어떤 자기 멋대로 이제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디코딩 알고리즘의 손을 봐서 입력된 문장 그대로를 보고 너가 이거대로 번역을 해줘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GNMT에서는 첫 번째로 시퀀스에서 바나흐 어텐션 그리고 레지넷의 레시드 커넥션을 사용한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고요.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 및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로우 프리시즌 퀀타이제이션과 클리핑을 제안을 했고요. 네 번째, 이제 레어워드 처리를 위해서 서버워드 토크나이저 중 방법론 중에 하나인 워드피스를 제안했고, 다섯 번째, 커버리지, 방금 말씀드린 커버리지를 위해서 빔서치 디코딩 알고리즘의 랭스 페널티와 커버리지 페널티를 추가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학습의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 스코어를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6가지의 컨트리뷰션이 있고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논문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합니다. 통계 방식의 번역이 수십 년간 우세한 번역의 패러다임이었고요. 또 실용적인 구현체는 Phrase Based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이 논문은 최근까지도 페이스북에서 어떤 아카이브로 쓰고 비교하는 데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레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모델을 고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딥러닝 어프로치 연구들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를 제안을 해서 러닝 프레이즈의 표현을 학습하고 또 엔드-투-엔드 모델 딥러닝 모델 접근 방식이죠. 이런 것도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시퀀스 그리고 바나흐 어텐션 RNN 서치 모델 페이퍼에서도 NMT 번역 품질이 이 당시에 2016년 당시에 PBMT 밑까지 따라왔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룽 어텐션을 쓴 그 룽 저자분께서 쓰신 페이퍼에서 레어워드를 처리한 모델에서 처음으로 PBMT를 뛰어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상품단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 속도면이라든지 어떤 레어워드 처리라든지 그런 데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컨셉에서 시작된 페이퍼가 GNMT. 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6가지 포인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델 구조부터입니다. 모델 구조는 그냥 단순한 시퀀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편하고요. 네, 구글의 이제 2014년도에 나온 시퀀스 페이퍼에서 당연하게도 얕게 쌓은 것보다 깊게 쌓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성능이 좋았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도 그 근거를 토대로 레이어를 각각 인코더, 디코더 8레이어씩 쌓았고요. 또 조경현 교수님, 벤지오 교수님, 그리고 바나흐 연구진이 발표한 RNN 서치, 바나흐 어텐션 구조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에디티브 기반의 어텐션 모델이죠. 그리고 8가지 레플리카를 사용해서 데이터 패럴리즘을 실시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시드럴 커넥션,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더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레시드럴 커넥션도 사용했고요. 또 번역에서 이전의 페이퍼 연구들 중에서 양방향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를 거꾸로도 보는 것이 번역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LSTM 사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최근까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엘모라든지 다른 페이퍼에서 양방향의 정보를 활용하는 건 지금에서야 너무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까지만 돼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는 게 성능이 좋다더라 이제 보고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만 구축을 해봤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세한 아키텍처를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그림을 얻어와서 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봐서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코더 디코더는 쉘로 얕은 게 아니라 딥하게 8레이어씩 스택드 LSTM으로 구성을 했고요. 인코더는 첫 번째 레이어만 바이디렉셔널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들, 그리고 디코더는 전부 유니디렉셔널 LST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네모 칸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LSTM 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월드마다 혹은 캐릭터마다 이제 이 셀에서 처리가 되는 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레프트 투 라이트로 가는 네모난 시퀀스들이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즉 라이트 투 레프트로 오는 백워드 어떤 STM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정보를 다 활용하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래서 유니디렉셔널 LSTM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그림이 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이제 첫 번째 LSTM 2 잠시만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은 LSTM 세 번째 레이어부터 출력되는 값과 원래 인풋을 더해줘서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레시드얼 커넥션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그냥 F 쪽에서 값이 그렇게 없습니다.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굳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X 쪽으로, X는 미분하면 1이잖아요. X 쪽으로 그대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습 플로우를 더 편하게 해주는 레시드 커넥션도 추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트죠. 어텐션 모듈. 어텐션 모듈은 이렇게 조경 교수님의 페이퍼에서 제안된 모델대로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저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GNMT 페이퍼에서는 최상층의 인코더 레이어와 최하위층의 디코더 아웃풋만을 얼라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아래쪽이 인코더고 위에 쪽이 디코더잖아요. 그래서 인코더에서 출력이 나오는 부분과 디코더에서 첫 번째 출력이 나오는 부분으로만 얼라인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 어텐션은 다른 이제 다 프로덕트나 로우 어텐션과 다르게 에디티브 컴캣 베이스 어텐션이기 때문에 오른쪽 제가 이제 사진을 잘라서 왔고요. 수식은 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구축한 이유는 이제 병렬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델 제가 좀 짬짬이 써놨었는데 데이터 패러럴리즘도 있었고 왜 첫 번째만 양방향으로 구축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마지막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와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만을 얼라인해서 어텐션을 계산했는가,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델 패러럴리즘과 관련이 있다고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데이터 패러럴리즘과 모델 패러럴리즘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데이터 패러럴리즘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병렬을 시키는 기법입니다. N개의 레플리카, 그러니까 한 개의 레플리카가 하나의 모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개의 레플리카를 다운폴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또 N개의 레플리카들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며 아담플러스 SGD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레플리카를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풀 배치에서 나눕니다. 반반씩 나누든 레플리카 수만큼 나누든 이렇게 나눠서 밸리데이션 셋 구축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레플리카별로 다른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돼서 나온 결과물과 뭐 원래 골든 앤서를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백워드를 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는 값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모델들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들이 n개만큼 있을 텐데 그 그레디언트를 평균 내서 각각의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downfor SGD라고 하네요. 그렇게 학습하는 게 데이터 패러럴리즘이고, 모델 패러럴리즘은 좀 다릅니다. 모델 패러럴리즘은
이제 각 레플리카별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 속도를 증진시키고자 사용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히든 레이어가 4개인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GPU 0에다 할당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히든 레이어를 GPU 1에다 할당하는 식으로. 즉, 각각 모델에서 연산을 취할 때 한 모델 사이즈가 큰 경우에 한 GPU에 올리기에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해주면 연산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증진되겠죠. 그러면은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단으로 학습 속도가 줄어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러한 컨셉으로 모델 패럴리즘과 데이터 패럴리즘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의문이었던 부분이죠. 이제 아까 의문이었던 부분. 왜 그러면은 첫 번째만 바이디렉셔널을 사용하고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와 디코더의 첫 번째 레이어만 온라인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본 페이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모델 패럴리즘의 경우인데요. 아까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는 LSTM 8가지의 레이어가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에 포재해 있습니다. 요거는 뎁스 디멘전에 따라서 각각 레이어별 GPU 1, 2, 3, 4, 5, 6, 7, 8번에 할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GPU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레이어 층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 GPU 이제 인코더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left to right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right to left입니다. 즉, 첫 번째 층에서는 바이디렉셔널을 한 LSTM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가 된 건데,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웃풋을 넘겨줄 때 바이디렉셔널 레이어는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의 결과물을 컨캣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시에 처리가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모델 패럴리즘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투레이어 스택드 LSTM에 대한 그림을 담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저는 첫 번째 파란색 원에서 한 시퀀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GPU 1번에서 연산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값을 GPU2에 넘겨줌과 동시에 다음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GPU1에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GPU2가 GPU1이 준 아웃풋을 처리하는 동안에 GPU1은 새로운 인풋에 대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 어싱크로나이즐리하게 연산을 처리하는데, 저렇게 이제 바이디렉셔널한 레이어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패럴리즘 최근 거는 아직 잘 몰라서 제가 일단은 이 페이퍼를 이해하는 데까지 집중하려고 많은 레퍼런스 자료들을 찾아봐서, 혹여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최신반에서 관련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 이렇게 바이디렉셔널한 게 레이어를 구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GPU 1번, 2번, 2번 이렇게 할당이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디렉셔널한 층을 늘리게 되면 병렬화의 이점을 점점 소실해 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절충안으로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만 바이디렉셔널하게 구축을 해줬죠.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모든 인코더 스테이트에 대한 값으로 어텐션 하거나 온라인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개중에서 평균을 취한달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테지만, 동일한 이유로 이제 멀티 GPU에서의 최고 최고 효율을 뽑기 위해서 인코더의 최상위 레이어에 대한 아웃풋과 디코더의 최하위에 대한 레이어 아웃풋에만 어텐션 온라인을 해서 병렬화의 극대화를 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레이닝 속도에 대한 모델 아키텍처 고민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나고, 두 번째로 세그멘테이션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레어워드, 그러니까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찰이었죠.
그래서 페이퍼에서는 NMT에서는 오픈 보캐블러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픽스드 보캐블러리 프로 문제로 치환을 했다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보캐블러리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런 거죠. 이제 학습하지 않은 단어 또 뭐 잘 들어올 수 있게 처리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문장보다는 out of vocabulary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했을 때 학습하지 않은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카피 모델 가장 뭐 비슷한 걸 알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사전에서 있는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그냥 출력으로 갖다 놓기 이런 어떤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버워드 유닛 아예 문자 단위로 쪼개서 아예 전부 다 문자로만 구성을 하면은 되지 않아? 이런 컨셉으로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가 없게 어떻게든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어프로치 방법이 있었는데요. 어, 워드피스 본 논문에서 채택한 토크나이저는 위에 2번 서버워드 유닛을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아래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충분히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로 얼마나 서버워드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만들어줄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00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8,000개, 32,000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단어를 캐릭터의 시퀀스로 분해하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안, 영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한달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 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고 다섯 번째 모델이 추가될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 우도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새로운 단어 단위를 선택합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스텝 이런 5번 과정을 스텝 2에서 정의된 맥스 스레시홀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likelihood 증가치가 특정 임계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스텝 5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서버드 보캐블러리를 구축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즉 캐릭터 단위로 단어를 분절한 다음에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결합되었을 때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하는 경우엔 추가하도록 한다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워드피스는 BP랑은 또 다른 알고리즘인데요. BP는 캐릭터 단위로 분리를 한 다음에 등장 빈도에 따라 결합하는 과정을 n에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샌리치 여기서 external alignment 네, 마지막에 있는 Neural Machine Translation of Layer Words with Subworld Unit에서 제한된 방법론이고 GPT-2의 토크나이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고 이제 페이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 2015년에 Japanese and Korean Voice Search라는 페이퍼에서 워드피스가 최초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도쿄라는 단어가 있었으면은 양 끝에 스페셜 토큰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번 혹은 4번을 보시면은 도쿄라는 도쿄하고 뒤에 이제 있는 단어가 어떤 뭐뭐의라는 단어로 끊겼잖아요. 끊겼을 때 그냥 안 끊겼으면 양쪽에 스페셜 토큰을 두고 끊긴 거에 왼쪽에다가 두고 끊긴 거에 오른쪽에다가 언더바 스페셜 토큰을 두고 이게 스페이스 대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큰들을 새롭게 재정의했는데 워드피스에서는 오른쪽에 붙는 경우를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분절되는 경우에 단어별로 끊는 경우에 스페이스를 아래 언더바로 치환을 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메이커스 혹은 오버셋 with big orders at stake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단어 보캐블러리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분절시키지 않고 아니면 그게 이거 자체가 이미 우도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니까 그대로 이제 나오고 앞에 언더바만 붙여주는 거고요. Z 혹은 few드라고 있나요?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도메인에 따라서 혹은 일상 단어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를 계속해서 나누고 하는데 J 혹은 ET 이런 것들은
J2랑 T보다 나올 우도가 높을 때? 라고 하면 이렇게 분절시키고요. feud 같은 경우도 FE 혹은 UD 이렇게 나눈 경우가 가장 우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분절시켜서 사전에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분절해서 인풋으로 넣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워드피스. 그래서 워드피스에 대한 장점들을 또 논문에서 아주 길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테이블에서 비교를 할 건데 보통 이제 워드피스가 채택이 되고 해당 이 방법은 뭐 어디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논문에서 제한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단어와 다르게 워드 모델, 캐릭터 모델에 대해서 원래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단어 단위로만 잘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캐릭터 모델까지 어떻게 믹스드 섞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OV 만약에 토크나이즈를 해서 모델 인베딩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단어가 없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같이 Z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캐브러리 없으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UNK라는 토큰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뭐 다른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또 AMP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도 UNK로 하면은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모델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원래 워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J 그리고 ET 이렇게 쪼개졌다면은 이 믹스드 워드 앤 캐릭터 모델에서는 새롭게 이제 다 붙여줘. B, Z 그리고 middle, E 그리고 끝이니까 and 그리고 T. 지금은 세 글자니까 딱 맞게 나왔는데 만약에 네 글자 JT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mid, I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식으로 이렇게 OOV를 처리하는 기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오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6번 파트였던 성능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사실 페이퍼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류 스코어는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휴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평가에서는 성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짧게 넣어봤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학습시킨 오브젝티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은 어떤 소스 문장 X와 타겟 문장 Y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장들에 대해서 그냥 흔하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 문장 X가 들어왔을 때 타겟 문장 Y가 나올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전부 썸한 것으로 오브젝티브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태스크 리워드 펑션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류 스코어라는 거는 사실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습 오브젝티브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희가 그래서 흔히 MLE로 학습을 하죠. 저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수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있는 문제 얘는 가능도가 최대로 되는 문장만을 계속해서 출력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즉 부정확한 아웃풋 시퀀스는 학습 중에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디코딩 중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디코딩이라고 하면 뭐 I love you면은 나, 뭐 begin of sentence 그 토큰이 들어간 다음에 나라는 단어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갔을 때 begin of 나 그리고 너가 나오고 나, 너?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토큰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 아, 사랑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다.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긴 문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확률이다 보니까 에러가 뜰 수 있잖아요. 근데 학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에러에 대해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잘못된 번역이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미니멀 리스크 트레이닝이란 페이퍼에서는 익스포저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트레이닝과 테스팅의 프로시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 이전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세 번째 수식을 보시면은 제가 원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도 좀 정리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제 레인폴 강화학습에서 2000년도 당시에 어, 제안된 페이퍼입니다. 밸류 기반 방법론이 고 정책 기반 방법론이 있는데 어, 어려운 내용은 각설하고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오브젝티브 펑션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미분 불가능한 평가 지표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레인폴스의 가장 엘레강트한 장점이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수식에서 보시면은 뭔가 위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수식이랑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하고 좀 찬찬히 뜯어봤더니 앞에 있는 샘플 부분 다 더해주는 건 비슷해 보여요. 그쵸? 똑같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네요. 그쵸? 그리고 똑같은데 중간에 있는 로그 프로바빌리티 x conditioned on y unconditioned x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수식과 별개로 뭔가 다르게 나왔어요. 어떤 그냥 프로바빌리티인데 뒤에 뭔가 R이 붙어 있죠. 이 R 리워드가 이제 강학습에서는 Q 함수, 여기서는 분류 스코어 혹은 글루 스코어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지금 R 대신에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지표를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잠시 제쳐두고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학습할 때 직접 평가 지표를 넣고 학습을 하면은 당연히 더 잘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제안된 오브젝티브가 RL 오브젝티브이고요. 실제로 근데 밑에 아래 있는 첫 번째 RL 세팅에서 근데 이 리워드 분류 스코어라는 게 사실 이제 정수값이잖아요. 뭐 32, 28 이렇게 실수값으로 이제 꽤나 큰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습 중간에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인포스 다음으로 발전한 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평균값을 빼줍니다. 그래서 뭐 저 지금 세 번째 수식에 있는 R에서 뭐 평균 어떤 평가 지표 값을 빼주는 걸로 실제로는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평균은 분포 px 바 y 바 x에서 독립적으로 추출한 m개의 문장 시퀀스의 평가 지표에 대한 평균으로 추정한다고 하네요. 보통은 15개의 샘플을 추출을 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네 번째 수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알파는 0.0017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테이블 실험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실제로 이렇게 0.0017이면 사실 RL로만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학습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 ML2가 수렴할 때까지 모델 학습을 ML2로만 올리 그 위에서 두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만 학습을 실시하고 더 이상 뭐 수렴할 지점이 더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믹스드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얘는 분류 스코어가 네브셋에서 어떤 디벨롭 셋에서 개선을 멈추기 전까지 학습하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페이퍼에서 분류 스코어에 대한 단점도 언급하면서 분류 스코어라는 어떤 스코어도 제시를 했는데요. 얘는 리콜과 프리시전의 미니멈으로 계산을 하고 실제로 레인포스먼트 세팅에서 평가 지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퀀타이제이션. 얘는 이제 인퍼런스, 추론 속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구글에 가서 번역할 문장을 입력을 했어요. 문장을 입력을 했는데, 옳시고 내가 이제 엄청 긴 문장을 넣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크롬이 멈췄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왜 안 나오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품성의 문제라. 저희가 챗봇 대화 모델을 사용하는데, 안녕, 내 이름은 뭐 명훈이야. 반가워라고 했는데 대답이 안 와요. 일십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떤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것을 상품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없어지겠죠. 때문에 이러한 인퍼런스 타임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본 페이퍼에서는 퀀타이제이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2016년도 당시에 이전에 CNN에서 굉장히 많이 성과적인 연구 결과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딥 LSTM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최대한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어떻게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어, 아래와 같이 좀 식을 변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원래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 시그모이드잖아요. 탄젠트 H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모양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원래는 로어 바운드 1.0, 어퍼 바운드 1.0으로 이렇게 생긴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클리핑하여서 근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수식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반경으로 클리핑을 해줘서 얘를 원래 플로팅 포인트에서 연산을 해야 될 거를 인테저 포인트로 이제 땡겨서 어, 와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이제 다들 아실 테지만 부동소 수점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컴팩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컴퓨터에서는 자릿수 16자리 제한 혹은 32자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동소수점에서 오는 에러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퀀타이제이션 로스 에러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최대한 가깝게 근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릿수가 많으면 연산량도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정수로 바꿔서 연산을 한다면 아니면은 32비트에서 할 거를 8비트 혹은 16비트에서 연산을 한다면 굉장히 연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퍼런스 추론 속도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논리 전개를 하면서 본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요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줄어드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험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노멀 트레이닝이고요. 아래 빨간색이 퀀타이즈 된 트레이닝 결과인데요. 실제로 뭐 비슷하게 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베리에이션 폭도 적습니다.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또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난 가중치 행렬을 8비트 양자에서 저장을 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계산할 때 8비트로 하고 저장하는 걸 16비트로 하고 이렇게 원래는 32비트 혹은 16비트에서 해야 할 연산 등을 이렇게 어떤 플로팅 포인트 로우 프리시전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인테저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추론 속도를 올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엄청난 개선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거. 사실은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TPU만 보시면 되는데 왜 GPU 속도가 CPU보다 느린 거냐? 아니 GPU 쓰는 거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 페이퍼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GPU가 속도가 CPU보다 느린 거에 대한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 듀얼 CPU 호스트 머신에서 얘가 듀얼 CPU가 이론적인 고점의 플롯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GPU보다 빠른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빔 서치. 저희가 이제 디코딩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빔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빔 서치가 알고리즘틱하게 원래 구조상으로 뭔가 GPU와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라이즈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CPU와 GPU 시간의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TPU랑 CPU를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도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성능에서 하자가 없으면서 추론 속도는 3배나 개선이 됐죠. 그래서 프로덕션 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하고 다섯 번째 디코더입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하고 나서 근데 모델은 이제 티처 폴싱이랄지 다른 익스포저 바이어스가 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된 모델에서 뭐 어떻게 단어를 뽑아낼 그걸 해야 됩니다. 뽑아낼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샘플링 기법이 아니라 맥스 프로바빌리티 베이스 기반의 방법론인 빔서치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커버리지 페널티와 랭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고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네, 그냥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은 제약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빔서치는 보통 짧은 문장을 선호한다는데 뭐 아래 같은 이유가 있어서 짧은 문장을 선호해요. 그러면은 엔드 토큰만 출력해주거나 너 이렇게 좀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문장을 출력해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랭스를
랭스 길이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기법을 채용을 하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버리지에 대한 페널티도 소스 문장을 많이 안 보고 그냥 한 단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크면은 그거 안 돼. 라는 식으로 제약을 걸어준 수식을 걸어줍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빔서치 혹은 레인포스가 효과가 좋았냐라는 것을 테이블 1과 2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테이블 1에서는 RL 튜닝을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월스트 그냥 3.3, 30.3 대비 31.4가 지금 0.0 썼다는 게 그냥 퓨어 빈처치를 쓴 거고 알파가 커지고 혹은 베타가 커질수록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개선이 됐죠. 30.3에서 31.4니까요. 근데 레인포스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0.32에서 0.322로 그렇게 큰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미 레인포스에서 블루 스코어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 페널티라든지 커버리지 페널티를 이미 학습을 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와닿진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셋은 WMT 14년도에 영어에서 프랑스어 36밀리언 그리고 영어에서 독일어 5밀리언 그리고 프로덕션 데이터 구글 자체적인 프로덕션 데이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뉴스테스트 2014 데이터를 테스트셋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뉴스테스트 2013 그리고 2012 데이터를 데브셋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블루스코어와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 휴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평가를 도입을 했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점에서 6점입니다. 0점은 완전히 아닌 번역, 6점은 최고의 번역, 4점은 의미를 어느 정도 담고 있으나 무법적 실수가 있음을 의미하고 2점은 어느 정도 의미를 보존했으나 치명적인 부분을 놓쳤음을 의미를 합니다. 하고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능을 보시면은 WMT 영어에서 프랑스어, 영어에서 독일어 성능을 보시면은 WPM 월드 피스 모델인데요. 여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거거든요.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얼라이먼트, 익스터널 얼라이먼트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프로덕션 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짱짱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굉장히 그냥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조은 교수님 페이퍼에서 나온 것보다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영어 데이터셋 데이터가 더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하는데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성능 면에서도 우수하고 속도 면에서도 우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 파트도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RL 리파인 했을 때 프랑스어에서는 이제 증진이 됐는데 독일어에서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RL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 라는 컨셉으로 이후의 실험에서는 RL 리파인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RL 리파인은 빠졌고 실제로 이제 앙상블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가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이블 16에서는 테이블 9에서는 또 이제 인간 대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RL 리파인을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먼 스코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의 연구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서 결론입니다. 원래는 뒤에 빔 서치라든지 아니면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등의 내용을 더 넣어서 좀 컴팩트하게 발표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넣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꽉 채워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채워놓았던 부분들은 팀원들과 어떻게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이제 10시 전에 빠르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류스코어 계산할 때 프리시즌과 리콜 사용한다고 하는데 블류스코어의 프리시즌과 리콜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저는 페이퍼를 읽으면서 블류랑 라우지 얘기한 거라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주말 동안 세부 페이퍼는 이번 주 동안에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최신반에서 260장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자기 전까지 한번 저희 꼭 꿀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